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주요 당직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본격적인 친정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그 협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건 뭐 협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수석 대변인으로서는 곽규택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전략부총장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조직부총장으로 정성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은 아쉬운 게 그 부분입니다. 변화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적어도 변화를 하면서 당하고 정관에 대통령의 친밀 두터운 사람,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양쪽의 가계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지도부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걸음이 하나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인선 면면을 보면은 모두 친한계 인사로 이제 채워진 만큼 한동훈 대표의 친정 체제가 완성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최평 네, 저는 뭐 당연히 지금 한동훈 그 대표의 친정 체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체제를 승인해준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 여론은 63%로서 변화와 쇄신하라고 그만큼의 그 표를 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야죠. 근데 한동훈 그 대표도 조금 아마 중립적인 그런 인사들을 좀 더 포용하려는 생각은 했을 겁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이 문제가 조금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그립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게 뭐냐면 첫 번째 정점식 의장 문제도 한동훈 대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가 유임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걸 이제 마치 이제 힘겨루기로 이제 몰아가는 듯한 그런 어떤 신주류와 구주류의 싸움으로 비춰지는 이런 것들이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오늘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간을 끌면서 이거 잘못 처리하다가는 내 리더십에 손상도 오고 당에 여러 가지 균열이 나겠구나 싶어서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새로운 대표, 새로운 의장을 관철시킨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많은 그 이슈가 됐었습니다만은 그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뭐 최고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 우리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잖아요.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이건 최고위원회 요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만일 이분들을 부르냐 마느냐의 논란으로 갔을 때 만일 표결로 가게 되면 5명 이상이 되면은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렇다면 초반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도 함께 지겠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변화에 대한 쇄신을 당원들로 요구받은 만큼 내가 이 부분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비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면 자기 색깔의 어떤 그런 지도부를 통해서 내가 이 어떤 변화와 쇄신의 초반 이 분위기를 돌파하고 용산과의 관계는 조금 좀 정무적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향후 좀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예. 김 평론가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한동훈 체제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완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면면들을 보면은 이제 좀 너무 초선 의원들 일색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비례잖아요. 지금 한지아 의원도 의사 출신이 그렇고 정성국 의원도 이제 교총 출신의 이제 교육계 인사고 이번에 다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뭐 곽경택 의원도 이제 곽규택 의원. 죄송합니다. 곽경택 감독의 동생이죠. 죄송합니다. 곽규택 의원도 역시 뭐 검사 출신 이제 초선 의원이라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들의 초선과 비례, 특히 이제 비례가 많은데 사실 이제 비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직능 쪽에서 조금 본인의 전문 영역을 해서 소위 말하는 당내 정치나 뭐 이런 정치에 조금 능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재선 3선으로 가면은 이제 마땅치 않은 거예요, 사실. 친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친한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애매한 색깔의 이제 색채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인선은 어쨌든 좀 친한 색깔이 강한 분들을 많이 이제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도 체제를 조금 흔들려는 안팎의 이런 시도들이 있다 보니까 한 거는 같은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지만은 틀린 얘기는 아니라 인재를 좀 두루 쓰시라. 그래서 본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포용해라. 포용해라.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시지만은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조언을 했잖아요. 사실은 약간 애매한 색채에 있는 분,
친윤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뭐 반하는 아니지만 완전 친한도 아닌 분들을 조금 본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어땠을까 이번에 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너무 좀 치우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어떤가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표결을 거칠까 아니면 박수로 할까 그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박수로 일단은 추인이 됐네요. 저는 이분을 내정할 때 이미 네. 저는 뭐 표결까지 가지 않을 걸로 봤어요. TK 출신의 사선을 네. 한번 했을 때는 그러면 TK하고 영남 의원들이 그런 표결 가겠습니까? 설령 간던들 또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내정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박수로 추인 정도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내정을 했을 걸로 보고 네. 이분이 사선이고 지금 심지어 원내대표보다도 선수가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분을 택할 때는 아마 뭐 친윤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좀 그 TK도 좀 위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진을 포용함으로써 네. 정책위 의장의 위상도 강하지만 한 대표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초선들 위주로 많이 돼 있잖아요.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그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과거에 이제 집단 지도 체제 시절에는 차순위자들이 최고위원을 형성하니까 중진들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네. 모든 승자 독식으로 한 사람이 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얼굴 알리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최고위원이 나오기 때문에 초재선들로 지금 진용을 갖추는 게 지금 민주당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네. 초재선들이 이렇게 진용을 갖추는 건데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이제 구성이 됐는데 저도 제가 동의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사실은 거의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제 그 체제가 완성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어찌 보면 담장 경계에 서 있거든요. 경계 안쪽은 안전하지만 조금 말하자면 변화의 소리를 못 들을 수 있고 예. 경계 바깥쪽은 잘못하면 흥미롭지만 이게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용산과의 관계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좀 중량감도 있고 그다음에 큰 소리가 나지 않는 지도체제를 구성했는데 예. 앞으로는 조금 더 포용 전략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현재 정기국회 때까지는 최소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신의 예. 어떤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예. 지도부 완성을 한 건데 그거는 저는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상훈 정책위의장 일단 당내에서는 이제 개파색이 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측면들? 표결을 의식했다고 봐야죠. 표결을 의식했다고 봐야 되고 이제 뭐 정치 이제 초고관여층 아니면은 잘 모르세요. 아주 솔직한 평가인데 김상훈 의원 아냐고 물어보면은 네.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예. 사선이지만. 사선이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19대부터인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당에나 민주당에도 있는데 민주당에 혹시 김민기 의원이라고 아시나요? 이번에 국회 사무총장 되셨어요, 이분이. 네. 이분이 경기도 용인에서 3선하고요. 불출마 선언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우원식 의장이 불러서 국회 사무총장 했거든요.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민기, 김상훈. 김민기 의원은 용인 시의원부터 시작했고요. 김상훈 의원은 대구시에서 공무원으로 있었어요. 네. 지역에서 기반을 닦은 분들이 개파 색깔이 였고요. 그리고 당대표가 누가 되든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그쪽으로 잘 달라붙는다 뭐 예.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협조를 잘 하면서 계속 공천을 받고 지역구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김민기 예. 의원이 제가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김민기 의원이 3선인데 불출마 선언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야 김민기가 누구야 다들 이랬거든요. 예. 김상훈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빅토르 놓기에 되게 애매한 분이라는 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동훈 체제랑 굉장히 이제 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리고 본인의 맡은 일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네. 선수가 추경호 의원보다 높습니다. 어쨌든 네. 그것도 사실 저는 눈여겨본 게 왜 그러냐면은 투톱이거든요. 투톱인데 정책위 의장에 더 힘을 실어준 거예요. 어쨌든 원내대표가 더 사실 선출이기 때문에 우위에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결정을 해야 될 때 투톱에서 이제 의논을 할 텐데 예.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죠. 추경호 그러니까. 의원도 같이 TK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TK죠. 둘 다 이제 TK입니다. 그러니까 네. TK나 PK 중에 이제 저는 뽑을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둘 다 이제 TK를 뽑은 이유는 네. 무난하게 이제 통과되는 것과 어쨌든 선수 뭐 이런 것들을 다 예. 고려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은 이번 인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다 좋은데 변화도 좋고 다 좋은데 용산이랑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 이런 걸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느낌적으로 본인 얘기를. 지명직 최고 같은 경우 윤상현 의원을 저는 시켰어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네, 들어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초반에 한동훈 흔들기 혹은 한동훈의 압박이 약간 그 올코트 프레싱 이제 이른바 농구 전략에서 전방의 압박 같은 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내가 내 체제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지금 한동훈 대표도 원외고 네. 지금 대부분 초재선의 최고위원들이고 네. 비서실장이고 주요 당직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한동훈 대표가 초반은 이렇게 라인업을 꾸렸지만 향후에는 조금 좀 말하자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당직은 없더라도 이제 예. 이런 일종의 시그널링 전략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과거 중국 고사에 매사마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왕이 말을 너무 좋아해서 명말을 구하려고 하는데 명말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은 말에 뼈를 삽니다. 좋은 죽은 말에 뼈를 산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야, 내가 산천리말을 데리고 있는데 얘를 가져가면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하고 저 천하에 있는 말 소유주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예. 시그널링 신호 전략인데 예. 지도자는 이런 것을 저는 제가 보기에 차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나는 인재를 널리 쓰고 지금 사실 용산과의 여러 가지 긴장 관계들을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은 여러 언론이나 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한 대표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나중에 이 당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더 나아가 본인이 나중에 대권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천하의 인재를 두루 등용하고 본인이 나는 친한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네. 시그널링 이른바 신호 전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상현 의원의 이런 지적들은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는 전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아까 그 김평론가님이 뭐 한동훈 체제도 좋지만 너무 이제 초선 위주로 짜여진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가 여당 중진 의원들하고 요즘 조찬하고 그 오찬하고 이제 그런 행보를 보이는 모양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조경태 의원이나 뭐 권성동 의원 등등등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선수가 뭐 네. 5선, 6선 뭐 이러니까 당내에서는 좀 뭐 독자적인 입지가 굉장히 탄탄한 분이시고, 이분들의 특징이 일단은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뭐 그 입증을 했고 조경태 의원도 당을 바꿔서 네, 이제 그렇죠.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본인들의 소신대로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분들부터 만난 게 예.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예. 결국은 당내 입지,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당의 어떤 체제, 미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런 선수가 높은 의원들부터 설득해 나가면서 점점 이제 선수가 낮은 의원들까지 만나겠죠. 사실은 네, 골수 뭐 친윤이라고 불리는 뭐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후순위로 있지 않을까 보고요. 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제 가교 역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기현 대표 체제 때, 김기현 대표 때 그때 보면은 뭐 사무총장의 이철규, 뭐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석 대변인의 유상범, 뭐 이런 분들이 해서 다 친윤이고 다 핵심이었어요. 근데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날아갑니다. 뭐 무슨 가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이준석 대표도 처음에 서범수 의원이 지금 비서실장의 서범수 의원이 비서실장이었다가 가교를 만들기 위해 박성민 의원이 비서실장이 됐어요. 아하. 울산의 박성민 의원.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그렇죠. 같이 술도 마시는 예전에 관계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날아갔습니다. 어허. 박성민이 그러니까 그 6월 30일 날 재작년 6월 30일 날 박성민 의원이 비서실장 사퇴하면서 사퇴했죠. 결국은 이준석 대표 날아갔거든요. 아하. 아무 의미 없다. 제가 보기에는 두 당사자 간의 관계가 중요하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은 예. 그냥 날리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당대표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여기까지 보고요.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에 걸쳐서 이제 호남 슈퍼위크에서도 이제 이변은 없었습니다. 자, 김두관 후보가 친명계 인사들이 주축인 그 더민주 혁신 회의를 하나회에 비교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거 후보를 공천하면서 아마 세력을 좀 많이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유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전두환의 하나회 갖다 붙인 것은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당원이 이렇게 결정했는가? 그 당원의 결정은 무조건 존중해야 합니다. 자, 하나회 얘기 잠시 뒤에 하고요. 일단 호남 슈퍼위크를 지났는데 뭐 큰 대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네. 호남에서의 득표와 여러 가지 그 투표 참여를 놓고 봤을 네. 때 저는 지지도 보냈지만 견제도 함께 보냈다라고 봐요. 지금 호남의 권리당원 참여율이 가장 낮습니다. 네. 20%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도 약간 이제 80%대로 조정이 됐죠. 뭐 80% 된들 뭐 그게 큰 대세 지장이 있겠습니까만은 예. 저는 사실은 DJ 정신을 모토로 하는 호남에서 네. 민주당의 본류이고 주류잖아요. 사실은 적통성이 호남에서 나온다는 말은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호남에서 왜 이랬을까? 사실은 더군다나 이번에 권리당원의 그 표의 등가성을 대의원보다 훨씬 높여놨어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도 전당대회가 아니라 당원대회라고까지 명칭을 바꿨어요. 네. 그랬는데 왜 그러면은 당원이 더 몰려야지 왜 덜 몰리느냐? 이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봐야죠. 네.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예. 있지만 왜 그 민주당의 본류라고 하고 적통성을 가졌다고 하는 호남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예.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도 보냈지만 당신은 DJ와는 달라요라는 또 하나의 견제 신호를 보냈다고 봐요. 그런 예.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숙제를 떠안은 거죠. 실제로 뭐 어대명의 분위기야 뭐 이제 구대명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대명의 뭐 분위기에 균열이 나겠습니까? 저는 뭐 세간의 관심은 이제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몇 등 하느냐지 이재명 대표가 몇 %로 당선되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예. 다만 정말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건 저는 지지와 견제를 동시에 보낸 숙제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안았다. 네. 그렇게 압축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득표율이 90%대에서 80% 떨어진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투표율이 지금 20%대로 내려간 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투표율이 지금 26% 정도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전북, 전남, 광주 이렇게 세 군데를 보면은 다 20% 초중반이에요. 네. 그리고 제주도 포함해서 그 네 군데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네. 그러니까 전체 당원의 그러니까 3분의 1이 호남에 있거든요. 민주당 33% 정도 예, 되죠. 민주당의 전체 당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확대명이라고 해서 어차피 투표해봐야 뭐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지난번에 이제 총선 때의 결과하고 좀 결부시켜 보면은 그때 당시에 비례정당의 이제 호남의 이게 네네네. 투표율이 아니라 득표율이 조국혁신당이 더 높았어요. 네, 조국혁신당이 그랬죠. 45%였고요. 예. 더불어민주연합이 38%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략적 이제 투표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약간의 비이재명 정서가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 비이재명이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하고 똘똘 뭉쳐서 잘 싸울 사람이 필요하니 이재명도 용인을 하겠다라는 정서가 다른 지역보다 민주당원들보다 어느 정도 강하다라는 거를 좀 확인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투표율도 투표율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득표율이 결국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80% 중반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은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네. 80% 중반으로 마지막에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 지역들도 많이 남아 있고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이 수도권이 남아 있죠. 남아있고. 그리고 여론조사 뭐 이런 게 있는데 대의원 투표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90%까지는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김두관 후보가 주말 사이에 하나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원외 그러니까 당내 최대 계파죠. 더민주혁신회의 하나회에 비교를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비교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경우가 네. 실제로 지금 가입한 지금 현역 의원수도 현역 의원수지만 네. 사실상 당내 의사결정 그룹으로서 거의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가 사실은 찐명 중에 찐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두관 후보가 사실 하나회를 옹호하려고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김두관 후보가 이제 뭘 다른 뜻을 얘기하려고 해도 하나회를 소집한 거는 지금 이 정도로 말하자면 지금 일극 체제가 지금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저는 어느 정당, 어느 집단, 어느 조직이든 간에 자체 교정력의 유무가 저는 그 집단의 성패를 가른다고 보는데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일극체제 본인은 일극체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누가 이걸 뭐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조차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모든 그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서 이 지금 말하자면은 자기가 대선 후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얘기해도 권리당원들이 욕을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옹호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과연 그렇다면 김두관 후보가 이번에 들러리서로 나왔습니까? 이런 얘기도 못할 정도의 당의 민주성과 다양성이라면 이건 미래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자체 교정력의 유무를 저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걸 이제 하나의 비유를 한 거죠. 예. 그만큼 극성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표현과 제어 장치가 없으면은 하나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저는 김두관 후보를 비판하는 건 정말 네. 저는 말하자면 본질을 조금 호도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 이 경고도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이재명 후보도 당내 다양성을 생각했을 때 뭐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했지만 앞서서 이제 정동영 의원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게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이게 뭐 이제 뭐 명단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냥 이번에 초선 의원들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두관 후보한테 좀 궁금한 거는 어쨌든 그분들도 당원들에 대한 동원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뭐 메시지도 내고 유튜브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득표를 그러니까 포기했구나. 어차피 이제 안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정말로 그러면 이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를 내 가지고 호남에서 이 정도가 나온 것인가? 저는 뭐 전혀 인과관계가 좀 적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좀 김두관 후보의 어떤 선거 메시지가 오히려 좌충우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 좀 더 세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비판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친명 성격이 있고 하나는 강성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도층 확장에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회 비교하는 거는 특히 외부에서 예를 들면은 평론가들이나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이게 하나회 얘기를 하는 것과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거 얻기 위해서나 이런 전략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당대회가 후반으로 갈수록 김두관 후보의 이 발언들이 조금 더 세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게 전당대회 이후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막 저는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묻힐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보십시오. 뭐 그렇게 네거티브 이슈가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그 정말 에스컬레이터 되더니 지금은 또 그 잦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이벤트를 위해서라면 저는 김두관 후보가 더 나를 세워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을 집단 사고, 이른바 그룹 싱킹이 지배하는 조직이고 정당이라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일극체제가 맞죠. 근데 좀 우리가 그런 다양성을 갖고 그다음에 사실은 또 더민주혁신회의가 강성 권리당원들의 뜻도 반영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중원의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또 딛고 넘어가야 할 또 산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두관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마 끝나고 나면 깨끗이 포용할 겁니다. 당 균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인데 이런 걸 수용하는 태도. 저는 정치가 사실은 태도의 이름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아직 더 협량해 보이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봐요. 더민주혁신회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제 이렇게 보면 이번에 이제 호남 지나면서 김민석 후보가 지금 1위로 올랐었잖아요. 김민석 후보도 더민주혁신회의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강선우 의원도 더민주 민영배 의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초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좀 친명들 중에서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더민주 그러니까 전국 혁신회의라서 이게 영향을 준 건지 아니면 그분의 개인 득표력이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번에 광주에서 투표하면서 광주 시당위원장도 같이 뽑았거든요. 거기에 현역의 양분남 의원하고 강위원이라고 이분은 원내인데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상임대표예요. 이분이 대표입니다. 이 조직에 외부에 있는데 공동대표가 상임대표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대표입니다. 이분이 떨어졌어요. 근데 강 의원이 양분남 의원이 붙고 뭐 둘 다 이제 더민주 혁신회의는 맞아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상징적으로 대표인데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김민석 의원이나 이분들이 더민주 혁신회의 소속이라서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면은 그건 아니다. 강선우 의원은 지금 꼴찌예요. 그러니까 8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 보기에 판단하기에 누가 윤석열 정부랑 더 잘 싸울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조금 보는 게 아닌가. 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표가 안 나오지? 이 발언은 어느 정도 김민석 의원에 대한 주목도를 올린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민주 혁신회의 소속이라서 오히려 그 더민주 혁신회의 이외의 당원들의 견제를 받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제 더민주 혁신 특히나 강윤 후보 같은 경우에 이번에 낙선하신 지금 좀 전에 김평론가 얘기하는 그분은 사실 그 굉장히 이번에 원내 그 입성 가능성 높았었는데 어쨌든 불의의 사고로 낙마를 했어요. 강의원
그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결국에는 민주당도 조금 말하자면 이제 너무 강성으로만 가는 것. 그다음에 네. 이제 이른바 세력 균형에서도 원내가 조금 좀 말하자면 이제 어떤 균형감을 좀 잡아낸다 그러면은 네. 저는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게 이제 정말 아주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이제 조금 좀 잦아들 걸로 봅니다. 다만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 투표에서 좀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지난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차에 탑승해서 유튜브 한 걸 차치하고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명석한 캠페인이 있었어요. 네. 명석한 이게 두뇌가 명석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재명의 옆에는 김민석과 한준호가 있어야 한다. 이 명석한 캠페인이 돌고 나서 지금 일주일 만에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 1위로 올라섰고 네. 한준호 후보가 지금 5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예.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하자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얘기들이 결국에 현실화가 되는구나.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에 그 정도로 영향력과 그 정도로 어떤 단일성 어떤 리더십에 대한 갈망과 희구가 있다면 저는 이거야말로 조금 경계해야 될 신호가 아닌가 봐요. 예. 근데 저는 요거는 좀 반론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노골적으로 밀어줬지만은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지자들이 이를테면 한준호를 미는 지지자들이 그렇게 명석한이 됐든 뭐가 됐든 만든 거지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이번에 호남이라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민영배 의원이 꼴찌였는데 8위였는데 이번에 호남을 거치면서 5위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호남에서의 득표율은 1위입니다. 민영배 의원이 20%가 넘었었던 것 예, 같아요. 20%가 21% 정도 이 정도 됐는데 어쨌든 네. 8위에서 5위로 올라섰고요. 예. 한준호 의원은 서울 강북이 이제 지역구기는 하지만은 이분이 출신이 전주예요. 예. 전북에 한 분은 전남, 한 분은 전북. 그러니까 이 전북에 이 소위 말해서 호남 마케팅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준호 의원도 6위 하다가 3위로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재명하고도 가깝냐라고 보기보다는 어차피 여기 나오신 분들 다 가까워요. 가깝다고 본인들이 마케팅하고 다니니까 이거는 호남의 역량이다. 호남 출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호남은 지금 약간 갈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출신 정치인이 좀 크게 되는 거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호남도 상당히 이제 큰 지역구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서울 경기가 남아 있어서 여기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또 어떻게 순위가 또 변할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8월 임시국회가 이제 열렸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권이 이 대통령 거부권 건의로 맞대응하면서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살포법과 함께 오늘 8월 임시국회 첫날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대안도 없이 야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만 할 거면 정권은 왜 잡았습니까? 거부권 노름에 빠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네, 이렇게 표결을 앞두고 공방이 거셌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하면은 이제 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정부 여당 쪽에서는 왜 이걸 반대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명칭은 노동조합법 개정인 거예요. 2조 3조 개정인 건데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로 이게 골자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해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제 하도급 노동자를 고용한 하청업체들이 이제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하청업체들을 선정한 원청이 모든 걸 책임져라.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두 번째가 노동자들의 쟁의 범위를 확대시켜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쟁의할 수 있는 권한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세 번째로 뭐냐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서 기업이 나중에 불법 점거가 있고 불법 행위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엄청나게 제한해 버려가지고 다 사례를 입증해야 돼요. 이러다 보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정치 파업을 위한 어떤 노조의 말하자면 영향력만 강화하는 레버리지만 높여놨던 그런 법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노동자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의 다수들, 그러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중의를 모아야 되는 이런 법인데 저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이런 말을 합니다. 탄핵 거부권 행사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데
저는 입법복 주체 혐의에 들려가지고 거부권 유도하는 데 대해서 도끼자루 쏘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 말에 폐기됐다 다시 살아가 돌아왔잖아요. 자, 정치가 매 순간 던져야 하는 질문이 뭡니까? 이 순간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를 던져야 되는데 이게 정말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김평국 의원님.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사실은 저는 따로따로 입법을 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달라요. 하나는 손배소,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 제한하는 거가 하나가 있는 거고, 네. 하나는 이거는 그러니까 노조가 소위 말해서 단결권과 파워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법안이잖아요. 예. 하나는 하청이 원청에 대해서 교섭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부터 말씀드리면은 재작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서 본인은 이제 아예 그 쇠창살에 용접해서 예. 가뒀잖아요. 그랬죠.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거기를 이제 고용한, 그러니까 중간에 중간관리 회사가 있는데 아무리 거기다 얘기를 해도 뭐 어떤 조건도 개선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원청이다. 원청이 뭐 돈을 그 중간관리 회사한테 주고 거기에서 그들이 고용한 거니까 우리는 협상권 없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너무 많은 하청 노동자가 있고 굉장히 많은 이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상의 사용주라는 거죠. 사실상의 실사용주라고 보는 거고, 임금만 덜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이제 모든 제도들이 악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교섭권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집값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하나의 방안이고요. 이거는 이제 과도한 노조의 손배소 제한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컨설팅을 해가지고 노조 파괴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걸어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뭐 극단적 선택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측이 걸려면은 명확하게 얼마나 불법이 있었는지를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그게 왜 이상한 건가요? 입증 책임을 사측이 이거를 법원에서 너무 관행적으로 받아들여 주니까 그냥 대충 던져놓고 이게 그냥 다 인용돼 버리고 이러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무조건 모든 파업 점거를 하거나 예를 들면 뭐 방화를 하거나 이런 거를 손배소를 못 거는 게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은 사용 점거하면은 이동안 공장이 뭐 웬만한 거는 다 불법 파업으로 다 몰아버리니까 그러면 이동안 공장이 가동 안 됐으니까 우리 100억 손해봤어. 야 1인당 1억씩 내. 이런 식으로 걸어버리는 거거든. 이런 거를 막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정말로 지금 시급한 거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시급한 거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짧게 말씀 듣고 오늘 뭐 이준석 대표, 이준석 그러니까 개혁신당 전 대표가 한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원청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그다음에 쟁의 범위 확대하는 그러니까 이걸 2조 3조를 좀 분리해서 올라온다 그러면 자기도 찬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올라와서 기업의 활동을 너무 제한하는 건 이건 내가 반대한다. 그러니까 2조와 3조를 좀 분리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따로 올라온다면 본인은 다시 한번 분리해서 3조에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는데 그런 수기 과정을 거쳐야죠.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몰아붙이면 이게 통과가 됩니까?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야당이 강행 법안 처리하고 또 여당이 필리버스터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표결하고 이런 도돌이표를 좀 끊어야 되는 그 계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